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은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차 시기 실패를 딛고 3차 시기에서 이룬 대역전 드라마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재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편의 영화 같은 대역전극이었습니다. 18살 고등학생 스노보더 최가원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가원은 밀라노 코르티나 다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최고 점수 90.25점을 받았습니다. 88점을 받은 클로이 김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최가원은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전체 7번째로 출전했는데요. 1차 시기에서 점프 도중에 경기장 가장자리 림 부분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충돌했습니다. 한동안 슬로프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대회 주최 측이 들것까지 준비하면서 큰 부상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가원은 그 우려를 딛고 2차 시기에 도전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점프 착지 도중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가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자신의 전매 특허죠. 스위치 백사이드 9을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친 끝에 90.25점이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차 시기까지 88점으로 1위를 달리던 클로이 김이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넘어지면서 최가원의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자신의 올림픽 첫 출전에서 이른 쾌거인데요.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의 첫 번째 금메달이자 우리나라 스키 스노보드 종목 사상 첫 번째 금메달입니다. 자신의 우상이었던 클로이 김의 올림픽 3연패를 저지하는 동시에 클로이 김이 보유한 이 종목 올림픽 최연소 우승 기록도 다시 썼습니다. 또 스노보드 종목은 이번 대회에서만 3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는 쇼트트랙 쪽에서도 메달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남자 1000m에서 임종원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임종원은 준중결승과 준결승을 차례로 통과한 뒤에 대회 결선에서 9바퀴까지 최하위인 5위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속도를 높인 임종원은 앞선 2명의 선수를 차례로 제치고 메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회 우리나라 쇼트트랙에서 나온 첫 번째 메달입니다. 첫 개인전 출전에 메달을 목에 걸며 남자 대표팀의 에이스로 우뚝 선 임종원은 남아있는 500m와 1500m, 5000m 계주에서 추가 메달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불참으로 회동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여당의 재판소원법 처리 등을 문제 삼았는데 청와대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을 이유로 대통령과 약속을 취소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성사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오찬 회동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등을 비판하며 회동에 응하겠다던 입장에서 돌아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에 청와대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 운영 등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데도 장 대표가 대통령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협치의 기회를 놓친 점에 대해선 깊은 아쉬움이 있다며 야당과 소통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남까지 아예 취소한 걸 두고 일각에선 당청 간 이상기류 때문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 여야 대표와 국정 전반을 논의하려고 마련한 자리였던 만큼 장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회동은 큰 의미가 없는 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 무산에 공개적으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교통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 감시, 교복 가격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여야 대표와 회동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쟁점 현안에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당분간 대화 분위기를 살리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면서 대통령에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1시간 전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사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조오론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1심 재판부가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이 단전과 단수를 지시해서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일단 대통령실 CCTV 영상이랑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그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이 존재를 했고 또 계엄 당일에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아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라고 보면서 이거를 이제 핵심 가담 행위로 본 건데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했느냐보다 그러한 행위가 있었느냐 자체에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그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시도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을 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내란의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장관 지금 그동안 언론사 단전과 단수 이거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전 장관 측이 과거에는 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적도 그리고 자기가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면서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심지어 이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특검의 기소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을 해왔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특검 쪽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특검의 구형량과는 차이가 나는 결론이 나왔어요. 뭐 참작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과 비교하면 대단히 차이가 나고 사실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법정형의 하한선이 이제 5년인데 혐의가 대부분 인정이 되면서도 이렇게 하한선에 가까운 7년을 선고한 게 법조계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한선에 가깝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참작 사유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판부에서는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자기가 잘 몰랐었더라도 그 행동에 가담을 한 사실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이 전체 내란 범죄에 있어서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자신이 내란일지는 정말 몰랐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법조인이었다라는 점과 관련 사실들을 보면은 전후 사정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당시의 발언 역시 위중으로 인정이 됐어요. 이게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겁니까?
당연히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탄핵 심판에 있었던 대부분의 발언이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인정이 이번에 된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형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러게요. 예. 법정형에 있어서의 하한선에 가까운 판단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됐지만 또 위증도 인정은 됐지만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이 참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약간 여담도 해보도록 할까요? 징역 7년 선고 뒤에 이 전 장관이 가족들에게 가족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법정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했고요. 이제 사실 그 미소를 지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고 있는데 중형을 선고받았죠. 징역 7년도 중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죄질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재판부도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그 사이에서 이제 미소를 띤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태도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이제 가족의 어떤 말이 있었고 그거에 응대하는 미소를 보였다라는 것은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형량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예. 아니면 가족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15년 구형에서 7년이 나왔으니까요. 이 미소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건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즉각 항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어요. 자, 2심 형량을 다툴 때 피고인 측이 내세울 수 있는 방어 논리는 뭘까요? 같은 방어 논리가 반복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 장관 측에서는 1심에서 본인이 주장한 것들이 대부분 받아졌고 이런 것들이 양형에서 굉장한 참작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보다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1심보다는 2심의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면서 1심에서 다뤘던 자기가 몰랐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크게 자신이 행동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특검 쪽에서는 형량에 많은 아쉬움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던 게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근거는 뭡니까? 사실상 그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과 그리고 이번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에 있어서는 모두 다 내란 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선관위 이런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지시킨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백하다라고 본 거고요. 또 다수의 군력을 동원을 해서 어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만큼 형법상 내란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두 재판부가 지금 공통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19일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지금 두 개의 재판부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들이 부인이 되거나 부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그 재판부가 지금 다 다른 재판부인데 이 전 장관의 재판부처럼 이 실행의 결과라든지 가담의 정도를 따질지 아니면 한 전 총리의 재판부처럼 그 지위의 중요성, 헌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중시할지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올지 아니면 다소 약한 형량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상민 전 장관 1심 그리고 이 2심 결과가 가져올 여파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법력권 쪽에서 재판소원법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를 했고요. 내용이 뭡니까?
헌법 소원의 청구 사유 중에 원래는 이제 법원의 재판은 이제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예. 이 조항을 삭제를 해서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결국에 일반 재판도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조계나 야당에서는 이 말을 하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의 상급 기관처럼 이제 작용을 하게 한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이제 위헌이다라는 것이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종국적으로 이런 분쟁은 서둘러서 해결하는 게 좋기 때문에 3심제를 우리는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4심제가 되면은 이게 사법적인 권리 구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법 체계의 혼란인지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재판 소원을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라든지 또 사법부의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했다면 예. 다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좀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좀 의문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재판에 대해서 재판 소원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현재도 지금 대법원까지 무리하게 이제 끌고 가는 사건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관계도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계속 되어진다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허한 희망을 위해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에 4심제가 되면 그만큼 비용과 에너지가 더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위헌성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위헌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헌법에 있어서의 그 재판 소원을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헌법 제101조 2항에는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입을 한다 그래도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그 현실적인 부작용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 도입이 됐을 때 어떤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재판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나 그 요건 자체를 법에 규정을 해서 무분별하게 이것을 4심까지, 그러니까 헌법 소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 규정이라든지 제도를 마련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어떤 법적이나 제도로 완전 보완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안 자체도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지금의 사법개혁안이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고 추진할 문제인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오론 변호사와 함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 그리고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강원 강릉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가 SA의 유비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선 한 SUV가 홀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는데요.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한낮에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 1차로를 유유히 달립니다. 전방 시야가 제한되는 커브 구간으로 진입하고 잠시 뒤 맞은편에서 검정색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1초 만에 두 차량이 정면으로 맞부딪힙니다. 오후 2시 반쯤 강원 강릉 영동 고속도로를 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SUV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승용차 60대 운전자와 SUV 운전자와 동석자까지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경찰은 역주행한 60대가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건 아닌 것으로 보고 길을 잘못 들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블랙박스 등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식당 내부 폴리스라인 안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서 있고 주변에는 유리가 조각난 채 흩어져 있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김포에서 차량 한 대가 식당으로 돌진한 사고인데 식당 손님과 직원을 비롯해 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단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검정색 SUV 앞부분이 내부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밤 11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요금소 인근에서 SUV 한 대가 홀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전후 사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 관련 1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하이브에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55억 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하이브는 어도어 사유화 등을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이 결정에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며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풋옵션이란 자신이 가진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로 계약이 유효하면 민 전 대표는 25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양측은 갈등 끝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각각 냈고 계약 해지 여부가 매매 대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만큼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큼 민 전 대표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검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뉴진스 멤버 빼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방안을 검토하긴 했지만 위약금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판단한 정황이 있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이브 다른 레이블 걸그룹인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주장과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 역시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주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본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지적을 하면서 하이브가 설명하는 주장이 틀렸고 민희진 대표가 해명하는 이 내용이 다 옳다.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뒤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겉으론 좋은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통화 정책엔 물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해 전망치 22만 5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은 184만 6천여 건으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을 뛰어넘어 전월 대비 13만 명 늘었고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4.4%에서 4.3%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고용통계 확정치 수정에 따라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86만 2천 명이나 하향 조정된 것을 놓고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증가가 의료, 사회지원 부문에서만 12만 4천 명으로 편중된 데다 고용지표 조사의 신뢰도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e do know the labor market has overall softened. This has been delayed and it has some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all of the data was collected in all the usual ways. 이에 베스햄의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은 상당 기간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로리 로건 미국 댈러스 연은 총재도 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이 안정적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자히 하락했고 이제 연준과 시장의 관심은 핵심 물가 지표인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러 보완 방안, 퇴로도 열어뒀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됐어요. 네.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택수에 따라 다르고 보유기간이랑 양도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최고 세율 기준으로 봤을 때 2주택자는 71.5% 세율이고요. 예. 최고 세율이요. 3주택자는 82.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한 10년 보유하셨다. 그리고 양도 차익이 한 20억 정도 나셨다라고 하시는 분은 네. 현재는 한 7억 정도 양도세를 내시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는 5월 10일부터는 13억 5천, 그다음에 3주택자는 15억 7천. 그러니까 20억 양도 차익에 대해서 15억 7천 정도 내시게 되면 사실은 거의 다 양도세로 나간다라고 그렇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당장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해서 퇴로를 열어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집을 사는 거는 옷을 사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예. 집을 사는데 계약을 하고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하고 등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한 100일 정도 넘게 걸리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5월 9일이면 3개월이 채 안 남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한가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5월 9일까지 계약만 딱 하면 그 등기랑 잔금은 사실은 그 후에 4개월 어디냐면 강남 3구랑 용산까지는 4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아니면 그 나머지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 21개 지역이랑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 기간을 주니까 11월 9일까지 잔금이랑 등기까지를 완료하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들의 대부분 이제 세를 주고 있는데 그렇겠죠. 지금 서울이 토지거래 그리고 지금 경기의 주요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실거주가 아니면 못 들어오잖아요. 새로 매매가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 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5월 9일이 그거에 이후면 어떡하지라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거주 요건 같은 경우도 최대 2년까지 미뤄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만 중요한 건 이 실거주 요건이 2년까지 미뤄지는 것은 이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 무주택일 때만 적용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입자가 낀 집을 사는 거는 허용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게 갭 투자를 허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지금 대출이 굉장히 조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대출량이 다르지만 지금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2년 후에 어쨌든 간에 최대로 봤을 때도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2년 내에 실거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2년 안에 그 비싼 집이 있을 때 그 비싼 집의 파이낸싱이 끝나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긴 시기에서 대출이 많이 나올 때 생각하는 갭 투자에 비해서는 지금 나오는 갭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정부가 생각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에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월 9일 전에 가계약, 이른바 약정금을 내는 것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실은 사전 약정 같은 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매매 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지 이게 매매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본 계약을 꼭 해야 된다. 네, 본 계약이 5월 9일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무주택자가 임대차 계약이 2년 가까이 남은 집을 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언제까지 유예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2월 12일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2월 12일 날 계약을 했는데 그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라고 하면 2년 이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저희 그 임대 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2+2로 생각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어제까지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혹은 임대 계약을 하신 분이 계시면 2+2 중에 앞에 2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에 따라서 반응할지도 궁금한데 실제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많이 풀릴 걸로 예상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의 매물을 어느 지역에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정부는 이런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2018년 정도라고 하면 그 후로 한 7, 8년 정도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할 아니면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우선은 다주택자들의 수가 조금 준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주 똘똘한 한 채를 본인 거주용으로 갖고 있거나 그리고 나머지의 집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똘똘한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먼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서울의 약간의 외곽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한강벨트라고 생각하는 지역 아닌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아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 중에 그중에 또 일부는 그래도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뭐 한강벨트 이 안에 뭐 2채, 3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아마 최근 들어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가 뭐 이전에 비해서 뭐 매물이 한 10% 정도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일부는 아마 이런 다주택자들이 내놓고 있는 금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예.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한강벨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1주택자들이 또 옮겨가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물건 거기다가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내놓고 가는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년부터 폐지가 돼서 단계적으로 지금 일몰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갖고 있는 물건 같은 것들, 내놓을 수 있는 물건 같은 것들이 주로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약간의 내용들 짚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이 늘었고 오름폭도 약간 주춤하다고는 하는데 정말 금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요. 여전히 오름폭 자체가 높은 편이기도 한데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양도세를 중과한다. 그러면은 매물이 잠기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높이면은 이게 임대인들에게 전가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부작용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는 사실은 벌어질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집들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무주택을 가진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과연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예. 이 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주택인데 현금은 굉장히 잘 준비가 돼 있는 무주택자들이 아마 이런 지역들로 들어갈 텐데 결국은 이제 이런 지역은 그런 분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대출이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거래가 일어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정책의 목표라는 게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조금 수도권 중심으로 좀 내리겠다, 떨어뜨리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결국은 두 가지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내놓는 사람들은 가격을 좀 낮춰서 내놓고 그것들이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 일어나야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인가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는 낮아졌는데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그 거래가 소수에 일어나는 것들은 준비된 구매력을 가진 무주택자일 때는 사실은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상 대출이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금 부자인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력을 가진 준비된 무주택자들의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주택 정책이 어려운 거는 너무 층위가 다양하다라는, 그러니까 목표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계층을 볼 수 있죠. 부부가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근데 뭐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없고 근데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을 들어가고는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 자리를 열어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서울 밖으로 나가기는 싫지만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올라서 사실은 이럴 바에는 그냥 서울에 집을 좀 사고 싶은데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한 시장이 또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책이랑 근데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의 워딩 자체는 저는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한 평당 3억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사람들에게 고통이다. 근데 한 평당 3억인 집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초고가 주택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지역의 주택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인 건지 아니면 그것들이 결국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 거기보다 약간 가격이 낮은 지역도 가격이 떨어지고 이것들의 연쇄작용을 통해서 조금 더 거주 가능한 환경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조금 모호함이 남아있지 않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의 목표부터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 전에 SNS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또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무슨 혜택이 있길래 그런 겁니까? 이 임대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 이상 올리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것들을 유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굉장히 많고요. 의무 임대 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재산세랑 임대소득세가 감면이 되고요. 종부세 산정할 때 이 주택수에 임대주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를 할 때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또 다른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대사업자가 언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냐면 2018년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대책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받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서 임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얘기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는 뭐가 없어졌냐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작된 아파트 임대들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최대 8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만간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아파트 임대 사업들은 일몰 수순에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임대 사업자들은 대부분 그 이후로 시작된 임대 사업자들의 대부분은 다 이 아파트가 아닌 생활형 주거 시설이라던가 오피스텔 이런 임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에 국무회의에서 이 적정한 기간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만 유지를 하면 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현실화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도 그렇게 시장에 내놓게 돼서 그것이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2020년 이후에는 임대사업자들이 주로 지금 그러니까 비아파트형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 남아있는 서울 시내에서 남아있는 걸 보니까 아파트형 임대는 한 4만 호 정도 남아 있고요. 비아파트형 임대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임대 물량이 한 30만 호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일부를 세제 혜택을 없앰을 통해서 다시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대 사업자들은 대부분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쪽 그게 아니고 아파트 쪽은 한 15%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실제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는 또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상황에서 이 임대업자들이 물량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빌라나 이런 물량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전세 사기 이슈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빌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매입 같은 것들은 조금 꺼려하는 편입니다.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고 하면 결국은 기존에 사실 나와 있던 물량이 대부분은 이거는 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나와 있던 건데, 왜냐하면 임대를 주려고 빌라를 사고 그것은 주로 세를 많이 주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시 물량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전월세 시장에서 또 매물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통계들을 좀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전세나 월세 가격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좀 꺾이고 있습니다만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이 정책의 기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전월세를 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정책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반기에 이런 전월세 난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서울의 공급의 절벽은 지금 확실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서울의 주택 정책, 수도권의 주택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정책들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실거주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전월세 물량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이 주거의 불안, 사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연결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 쪽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제 문답하는 걸 제가 좀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이런 대책들,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책들이 이번 패키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좀 고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공기가 계속 안 좋은데요.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낮 없이 공기가 답답한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는 올해 첫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한 거죠? 네, 설 연휴 초반까지는 먼지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주말에도 날은 한층 더 온화해지겠지만 공기가 탁해서 당분간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또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지는 설 연휴 초반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도 더욱 커져서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일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하다가 설날을 전후로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일부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7도, 대구 영하 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11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5에서 6도 정도 크게 높아지겠고 대전 13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북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2월 1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